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그냥 주부는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내는 책이나 기업의 상품 홍보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40 넘어 이뤘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나름 실력이 괜찮아서 돈도 쏠쏠하니 잘 벌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이에요. 그 인간들이 저를 뒷바라지하거나 응원해 준 건 아니고요. 아주 죽도록 괴롭혀서 홀로서기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줬거든요. 특히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저지른 끔찍한 잘못이 저를 각성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당시엔 정말 힘들고 괴롭기만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그 일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에게 천대받는 구박대기에서 유명 그림 작가로 인생 역전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제 유년 시절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게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네에서 아버지와 둘이 생선 장사를 했는데요. 혼자가 되신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셨죠. 모르긴 몰라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생선 괵장 나르는 것부터가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가게에 나가 생선을 파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와 동생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생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는 일찍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삼시세끼 밥을 짓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동생들을 돌봤죠. 그래도 늘 엄마에게 왠지 모를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3남매만 아니라면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들도 종종 엄마를 보면서 딸린 애들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제가 했을 텐데 하며 혀를 차곤 했으니까요. 그때 제 소원은 하루빨리 어른이 돼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럼 엄마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물류회사에 격리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마음 같아선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에 흥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미대 진학을 권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체능이라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반면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기는 참 어렵고 말이죠. 요즘 친구들 말론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저같이 가난한 집 딸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기로 결정한 날, 집에 있던 스케치북과 미술 도구를 전부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다락방에 올라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엄마는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엄마한테 그림이 좋다든가 좀 더 배우고 싶다든가 그런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묻어나니 괜찮은 사람들이었고요. 차츰 일에 적응돼 갈수록 여유도 생겼죠. 무엇보다 엄마한테 월급 봉투를 건넬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던 엄마도 언젠가부터 그 돈을 받아줬죠. 그리고 고맙다, 고생했어 하고 인사해주곤 하셨죠. 그때마다 어른으로 인정받은 기분에 또 엄마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는 기분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들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평일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경마장 매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벌었네요.
엄마도 열심히 생선 장사를 계속 하셨고 말이죠. 덕분에 둘째 동생은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큼 유명한 명문대에 진학했고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던 막내도 호텔 조리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죠. 몰랐는데 이 대학 공부라는 게 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돈은 지방에서 자취를 시작한 막내 생활비와 학비로 거진 다 들어갔어요. 막내도 미안했는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고 제가 만류했네요. 동생들만큼은 저나 엄마와는 다른 인생을 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돈에 허덕이지 않는 삶,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사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그렇다고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때로는 이유 없이 서럽기도 했고요. 외롭기도 했죠. 특히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턴 내 인생 이대로 괜찮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놨더니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전까진 먹고 사는데 바빠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받았죠. 나이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무려 중학교 교사인 사람이었죠. 첫 소개팅이다 보니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상대방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체구에 살짝 비어 보이는 머리, 크고 모난 얼굴까지 외적으로 설렐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무엇보다 제 나이를 듣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무례한 말을 하더군요.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이 있는데 지영씨는 옛 저녁에 지나버렸네요.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안 해보고 뭐 하셨어요? 에휴, 좋은 시절 다 갔네. 다 갔어. 제가 30이 넘었다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는 자기는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인 주제에 참 염치도 없다 싶었네요. 꽝이다 싶어 그냥 대충 상대하고 헤어졌는데 웃긴 게 또 연락은 계속 오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좀 더 만나보고 싶다면서요. 그때 딱 잘라냈어야 하는데 저 좋다는 남자를 만나 같이 영화도 보고 동물원에 가고 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그 남자와 같이 있을 땐 돈을 쓰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어요.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 되느라 밖에선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않았는데 그는 가부장적인 옛날 사람인 만큼 데이트 비용은 다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책임감 있고 남자다워 보였죠. 결혼하면 처자식을 굶어 죽이진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며 청혼했을 때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삶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거예요. 그쯤에 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탈출할 수 없는 가난에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뭐 다 변명에 불과하겠지만요. 어쨌든 남자친구의 청혼을 수락한 뒤 바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집에선 당연히 저를 반대했어요. 대대로 명망 높은 교육자 집안이었거든요. 아버님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어머님도 은퇴 전에는 교편을 잡으셨죠. 반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졸 출신 경리에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요. 남자친구보다 나은 점은 5살 어리다는 것뿐이었네요. 남자친구는 한평생 부모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를 반대했을 때 전 당연히 그이가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와의 연락을 피했으니까요. 그래, 겨우 그 정도 마음이었구나 하고 저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쯤 갑자기 달거리가 뚝 끊겼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니 임신이라 하더군요. 이제 4주 됐다고요. 무섭고 막막했어요. 애를 낳을 수도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을 것 같았죠. 고민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 사실을 알렸어요. 혹시라도 지우라는 말이 나올까봐 덜덜 떨고 있자니 남자친구가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그동안 혼자 무서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하고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우리 꼭 결혼하자. 그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다행히 시부모님은 뱃속에 들어선 손주를 지우라 할 만큼 몰인정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저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죠. 시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으로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정한 지옥길이 펼쳐졌죠. 시어머니는 제가 임산부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집안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하루 종일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치우고 2층짜리 넓은 대저택을 청소하다 보면 금세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럼 또 시어머니 점심상을 차려다가 치우고 부랴부랴 밀린 빨래를 해치운 뒤 저녁 차릴 준비를 해야 했죠. 종일 종종거리며 일해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네요. 문제는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몸 가누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임신하면 배가 너무 불러 제 발톱 깎기도 힘든데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땡기고 현기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차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살 피우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죠. 아니 얘, 너 도대체 마당 청소를 언제까지 할 거니? 빨래며 점심 준비며 일이 산더미 같은데 뭘 믿고 그렇게 늦장을 부리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아이고, 너 지금 임신했다고 내 앞에서 유세 부리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가 보면 세상 천지에 임신은 너만 했는 줄 알겠다. 나도 젊을 적에 애 둘 낳고 키워본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때는 뭐 내가 너처럼 집에서 놀았는 줄 아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랴 살림하랴 아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 애 낳던 그날에도 학교에서 일하다 병원 갔던 사람이야 내가. 산후조리는커녕 미치 아물기도 전에 퇴원해서 그렇게 또 애들 가르치고. 근데 어디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주제 임신 유세를 부리려고 해? 시어머니의 모진 말 앞에서 저는 힘들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꾹 참는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부모에게 늘 순종하며 살았던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다 얘기하면 묵묵부답으로 듣기만 했고요. 어느 날은 기어이 짜증을 내더군요. 그만 좀 해! 언제까지 퇴근한 사람 붙잡고 그렇게 우는 소리만 할 거야?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 욕을 어지간히도 해야지. 아니 여보, 난 욕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뭐가 아니야?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다. 시집살이 시켰다. 일러 바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당신이 먼저 사근사근하게 굴면서 다가가야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상사 대하듯이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열리실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제가 바란 건 그저 따뜻한 포옹, 위로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뒤늦게 괜히 결혼했다는 후회가 들더군요.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죠. 그 뒤로는 남편에게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굳이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과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그해 겨울, 저는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아직도 딸과 처음 마주했을 때가 잊혀지질 않아요. 주먹보다 작은 얼굴에 뻐끔거리는 입모양이 어찌나 귀엽던지. 출산의 아픔도 있고 그저 멍하니 아기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을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흘겨보기만 했어요. 아이고, 고추를 낳았어야지 기집애를 어디다 쓴다고. 하여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가 돼 제 심장에 꽂혔어요. 아들이 아니라고 아쉬워한 건 시아버지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만 차셨고요.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부모님 두 분 다 기집애라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야. 다음엔 꼭 아들이어야 해. 알았어? 태어나자마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제 딸이 가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뒤늦게 친정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다 허겁지겁 왔는지 앞치마 차림이더군요. 시부모님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엄마는 바로 침대맡으로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딸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다 컸네. 시집가서 이렇게 예쁜 애기도 낳고. 많이 힘들었지? 엄마의 다정한 말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저를 달래주며 엄마도 함께 울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 모녀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내내 인상을 쓰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코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피린내 때문에 미치겠네 정말.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든가. 누가 들어도 생선 장사를 하는 저희 엄마를 향해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도 바로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미안해요, 사돈. 내가 장사하다 급하게 달려오는 바람에 비린내가 많이 나죠? 아유, 네, 좀 그렇네요. 속이 역할 정도예요. 예의상으로라도 아니라고 할 법한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엄마를 면박 줬어요. 그러자 엄마가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더군요. 내가 장사를 하다 그냥 바로 달려와서 이만 가봐야겠다. 지영아, 그 엄마가 나중에 또 올게. 알았지? 제가 미처 잡을 새도 없이 엄마는 도망치듯 병원을 떠났어요. 쫓아가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나가자마자 병실 창문을 활짝 열고 볼멘 소리를 냈어요. 아, 비린내 참느라 혼났네. 씻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나? 뭐 그리 급하다고.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모욕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비참한 마음에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또 흘렀네요. 변변한 산후조리도 못한 채 바로 퇴원했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돌보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이가 새벽에도 계속 울며 보채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20분씩 30분씩 끊어서 쪽잠만 자려니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남편은 육아를 돕긴커녕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화만 냈네요. 그럼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해코지할까 두려워 얼른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그렇게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을 서성일 때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웠네요. 품 안에 느껴지는 아이의 온기만이 저를 위로했죠.
딸은 자랄수록 저를 많이 닮아갔어요. 외모는 남편을 쏙 빼닮았는데요. 눈치 보는 성격만 저를 닮아갔죠. 마치 남의 집 살이를 하는 애처럼 밥도 조금만 먹었고요. 맛있는 반찬엔 손도 대지 않았네요. 그럴 만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고기 반찬 같은 건 남편과 시아버지 쪽으로만 밀어주고요. 혹시라도 딸이 젓가락을 갖다 대면 탁 쳐내곤 했거든요. 어쩌다 딸애가 밥이라도 한 공기 더 먹을라 치면 쯧쯧 혀를 차며 기집애 주제 뭘 그렇게 많이 먹니? 살찌면 보기 싫다. 그만 먹어. 하고 야단을 쳤죠. 그런 딸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변변한 재주도 뭣도 없는데 혼자서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홀로 저희 3남매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도 두려웠죠. 어떻게 보면 전 도망자였으니까요. 엄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게 힘이 붙여 비겁하게 결혼해버린 그런 주제면 잘 살기라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못난 자존심이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딸도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죠. 시부모님은 입학 선물은커녕 축하한다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따로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보내오셨더군요. 전화로 고맙다 말하니 엄마가 개면쩍게 웃더라고요. 고맙긴. 사돈 부부는 더 좋고 비싼 거 많이 해줄 텐데. 고작 그런 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엄마의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어요. 울음을 애써 참으려 입을 열었네요.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책가방이랑 학용품이면 최고지. 고마워. 잘 쓸게 엄마. 지혜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저는 옆에 있던 딸애를 엄마에게 바꿔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가방 너무 예뻐요. 신나하는 딸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엄마가 안심하듯 웃더라고요. 우리 지혜 마음에 들어? 아유 다행이네. 야, 할미가 다음엔 더 예쁜 걸로 사줄게. 딸과 엄마의 다정한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 시부모님과 남편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떠랴 싶더군요. 그런데 전생에 제가 큰 죄를 지었던 걸까요? 또다시 제게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한 뒤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 옷을 세탁기 안에 넣으면서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웬 영수증이 나오더군요. 영수증엔 선명한 글씨로 땡땡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더군요.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모텔에서 잠깐 쉬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차분하게 지난 날을 떠올려 봤어요. 그쯤 남편은 자주 야근했고요. 주말에도 할 일이 있다면서 출근하곤 했죠. 안 그러던 사람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새 옷을 사는 등 부쩍 멋을 부리기도 했고요. 직감적으로 이건 바람이다 싶더군요. 그날 밤에도 역시나 남편은 늦게 퇴근했어요. 피곤했지만 씻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지더군요. 눈치를 보다가 협탁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네요. 미리 눈여겨봤던 비밀번호를 누르자 핸드폰이 열렸고요. 그때부터 문자 및 통화 내역, 사진첩, 인터넷 검색 기록 같은 걸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같은 동료 교사, 심지어 유부녀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 무려 1년 전이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일 수 있던 건지 씻을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죠.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 추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여자를 더는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이혼하고 싶은 건지 스스로 생각 정리도 되지 않았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뒀죠. 혹시 나중에 이혼한다면 꼭 필요했으니까요. 홀로 거실에 나와 앞날을 생각하다 보니 좀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마침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더는 남편에게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봤자 딸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이었어요.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는데 문득 시아버지가 어제 봤던 조간신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림 작가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바로 신문을 들고 기사를 읽어봤죠. 모 출판사에서 낸 광고였는데요. 곧 출간될 동화책에 어울릴 그림을 그려줄 작가를 찾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더군요. 그 뒤로 식구들 몰래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살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잠들고 난 밤에 혼자 침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작업했죠. 변변한 도구도 없어 딸이 쓰던 스케치북에 아동용 색연필과 물감으로 연습을 했네요. 어느 정도 감각을 되살린 후엔 도서관에서 유명한 동화책들을 빌려 읽으며 필사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마감 날짜까진 시간이 빠듯해서 부지런히 그려야 했죠. 잠자는 시간을 줄여 그림 그리는데 할애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참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보낼 수 있었네요. 그 뒤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공모전 발표 날엔 너무 떨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죠. 그리고 결과는 믿을 수 없게도 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림을 손에서 완전히 놓았던 제가 합격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출판사와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그때부터 밤마다 죽어라 출판사에 보낼 그림을 그렸어요. 얇은 동화책이라 그림 장수가 많진 않았는데요. 시댁 식구들 몰래 그리느라 진도를 빼는 게 힘들었죠. 절대 그 인간들에게 알릴 마음은 없었어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고 잘하면 원고료를 뺏길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첫 원고를 끝내고 출판사에 보냈을 때 그 기분 좋은 탄력감과 뿌듯함을. 몇 달 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이혼 후 독립자금은커녕 밥 몇 끼 사 먹으면 날아갈 푼돈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제 그림을 팔아 처음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부지런히 이런저런 공모전에 그림을 냈어요. 같이 일했던 출판사에서도 저를 좋게 봤는지 꾸준히 일감을 줬고요. 그렇게 세상에 빛을 본 그림을 보고 또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오곤 했죠. 시댁 식구들 몰래 일하느라 모든 일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빠른 편이었던지라 통장엔 차곡차곡 돈이 쌓이기 시작했네요. 그러던 중에 제게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바로 유명 대기업에서 제 그림을 상품 광고에 쓰고 싶다고 한 거였죠. 제시한 금액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했네요. 당연히 욕심이 났어요. 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작가들 며칠 동시에 섭외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 서너 명 정도 후보가 더 있어서요. 그 중에 최종 임원 심사에 합격한 작가님의 그림을 쓸 거예요. 한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기업 담당자와 전화를 끊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달력만 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 엄마 생일이 코앞이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생일에 변변한 선물 하나 못 해드렸던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남편은 시부모님 생일엔 따로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사왔고요. 저를 시켜 허리가 휘어져라 진수성찬을 차리게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생일은 모른 채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니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했네요. 이젠 스스로 돈도 벌겠다. 엄마를 위해 정말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빨래를 널면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웬걸.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행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패키지 여행 광고였죠. 이거다 싶더라고요.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16부터 6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생선 장사하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죠? 시어머니 몰래 홈쇼핑 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엄마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하고 다녀오라고 총 2장을 결제했죠.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사흘 정도 장사를 쉬라고 했네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엄마는 제주도 티켓을 끊었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뭔 돈이 있다고 비행기표를 끊었어. 엄만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취소해라. 이거 한번 결제하면 취소 안 돼. 엄마 꼼짝없이 순자 이모랑 같이 제주도 가야 한다고. 아유, 그치만 장사 쉬고 그런 데를 가도 될지. 괜찮아. 요즘 마트 생겨서 장사도 잘 안 된다며. 딱 사흘만 쉬고 와, 응? 제 말에 엄마는 마지못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괜한 일을 한 건가 싶었는데 문자로 뭘 입고 가면 좋으냐, 패키지 코스는 어떻게 되냐 이것저것 물으시더군요. 내색은 안 해도 비행기 타고 떠나는 첫 제주도 여행이 설레셨던 모양이에요. 엄마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다 보니 저절로 제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며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보냈어요.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늘 죽상이더니만. 뭔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급하게 표정 관리를 하고 내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나왔는데 이게 웬걸.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겁해서 달려가 핸드폰을 빼앗았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응수했어요. 하도 실실거리길래 바람이라도 피우나 해서 봤다. 왜? 근데 웬 제주도 티켓을 끊었네? 이거 뭐야? 누구랑 가려고? 내가 가려는 거 아니야. 곧 엄마 생일이라 일하는 분하고 같이 보내드리려고 산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맘 같아선 그림판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대거리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기껏 모은 독립자금을 빼앗길지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의 눈초리가 대번에 사나워졌어요. 당신 설마 내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야? 어쩐지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왔더라니. 아니야, 당신 돈 쓴 거. 거짓말하지 마.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돈 한 푼 안 버는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이 비싼 비행기표를 끊어?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취소해. 설마 취소하라고 할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 이미 여행심까지 꾸리신 분한테 어떻게 취소한다고 말해? 아, 장모님한테 대충 설명드려. 뭐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됐다면서 둘러대면 되잖아.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봤어? 명절이며 생일이며 우리 엄마한테는 늘 국물 한 방울 없었잖아.
50년간 장사하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생일 기념으로 사위가 돼서 여행 한번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 여행 경비를 다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비행기표만 끄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제 말에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이,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선생 월급 뻔한 거 당신도 알잖아. 집에서 놀고 먹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무슨 장모님 여행이야? 자꾸 여러 말 하게 하지 말고 당장 취소해. 너 그거 취소 안 하면 바로 이혼이다. 알겠어? 마치 협박하듯 이혼을 들먹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이 남자는 나에게 아무런 애정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도 새삼 얻었네요. 드디어 이혼할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아니, 난 취소 못해. 절대 못해. 이거 내 돈으로 예약한 거니까 당신은 뭐라 할 자격 없어. 그러니까 신경 꺼. 참나, 거짓말하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예약을 해? 그동안 틈틈이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뭐? 무슨 알바? 그냥 식당 가서 설거지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어쨌든 내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거니까 당신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그래도 남편의 비아냥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 뭐 당신이 알바해서 돈 모았다 쳐.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도 해드리는 게 먼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당신 맨몸으로 시집 올 때도 아무 말 안 하셨던 분들인데. 그 말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헛웃음을 치며 반박했죠. 뭐?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님이 상견례 할 때부터 없이 사는 거지 집안이니 뭐니 모욕하던 거 잊었어?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나한테 염치 없이 맨몸으로 시집와서 놀고 먹는다. 얼마나 구박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아이, 지금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계속 말싸움 하자는 거야? 아, 그만하자, 그만해! 자기가 불리해져서일까요? 남편은 갑자기 싸움을 중단하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잠을 청하더군요. 한 입을 덮고 같이 눕기도 싫어서 저는 거실로 나와 잤네요. 그렇게 제주도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여행 당일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말이라 친구 집에 놀러간 딸을 빼곤 모처럼 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글쎄 현관 앞에 엄마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오늘 여행 가는 날이잖아. 공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왔어? 제 말에 엄마는 억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서서방한테 어제 전화가 왔지 뭐냐. 네가 자기랑은 상의도 없이 내 비행기표를 끊어줬다고. 그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 맘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서서방한테 그 돈 붙였는데 오늘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 그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죠. 엄마랑 같이 가자. 지영아, 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치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 참견할 자격도 없다 생각하며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그래도 넌 내 딸인데 소중한 우리 집 장녀인데 네가 왜 이 집에서 몹쓸 취급을 받아야 하니? 그냥 엄마 따라서 같이 집에 가자, 지영아. 얼른 짐 싸서 나와, 응? 엄마의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한층 더 강하게 손을 잡아주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혼녀가 뭐 그리 큰 흠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지혜 데리고 같이 오거라. 엄마 아직 튼튼해. 앞으로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엄마? 저는 엄마를 부여잡고 끄끄거리며 울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지켜보던 남편이 앞으로 나서더군요.
아니 장모님, 그건 비밀로 해달라니까 이렇게 와선 다 얘기해버리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달라는 게 아니라 지영이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비행기표 끄는 게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남편의 변명 같지도 않은 말에 엄마가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하고는 더 할 말 없네. 우리 딸 임신시켜놓고 책임진다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집에서 식모살이나 시키는 게 자기가 말한 책임인가? 장모님, 식모살이라뇨. 안 사람이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당연하죠. 저야말로 학교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남들은 결혼하고 처가 덕본다고 쉬엄쉬엄 일하는데 전 그런 것도 없으니까. 곧 죽어도 저희 엄마 눈치는 주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죠. 정작 맞은 남편은 얼떨떨해서 저를 멍하니 쳐다만 봤는데요.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난리를 피우셨네요. 아니 너 미쳤니? 지금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손을 올려? 저는 그런 시어머니 보란 듯이 남편의 뺨을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올려 붙였어요. 맨 처음에 때린 건 그동안 나한테 함부로 군 거에 대한 값이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년이랑 붙어먹은 거에 대한 값이야. 이 정도는 싸게 해준 거니까 불만 없지? 이제 우리 다신 얼굴 보지 말자. 이혼하자는 소리야. 알아듣겠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입을 떡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했죠. 간신히 먼저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진짜 바람났니?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바람은 무슨. 절대 아니에요. 부정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그 상간녀와 나눈 문자와 통화 녹음 같은 걸 전부 풀었네요. 적나라한 대화 내용에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요.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이내 너무나 뻔뻔한 말을 했어요. 남자가 잠깐 한 놈 좀 팔 수도 있지. 진작에 네가 잘했어 봐. 허구한 날 집에서 퍼져 있기나 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남자가 어디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겠어? 바람이 날 수밖에 없지. 시어머니라면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죠. 뭐 어머님이 그렇게 천박하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고요. 과연 이 사람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여자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이던데. 결혼도 따로 해서 애까지 있고요. 그쪽 남편도 알게 되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의 안색이 새파래졌어요. 특히 남편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허겁지겁 제게 달려오더군요. 여보, 일단 진정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하자고. 난 너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랑 더는 할 말 없어. 긴 말 할 것 없고 이거 학교에 알리기 전에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받아간 돈부터 내놔. 안 그러면 확. 알지? 알았어. 주면 되잖아. 남편은 허겁지겁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그걸 낚아채듯 받아와선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네요. 엄마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친정집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흐르더군요. 엄마는 옆에서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셨죠. 엄마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됐어. 네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 딸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딸에게 엄마 아빠가 앞으로는 따로 살게 됐다고 누구와 살고 싶냐고 물어봤죠. 딸은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살고 싶다 하더군요. 아빠 너무 미워. 맨날 엄마 울리기만 하고.
난 진작에 아빠랑 같이 살기 싫었어. 아마 저를 위로하느라 일부러 더 그렇게 말한 거겠죠. 딸이 저를 선택해준 게 안심되는 한편 속 깊은 딸이 왠지 모르게 제 옛날 모습과 겹쳐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이 또래 애들답게 마냥 철없이 자랐으면 했는데 이제라도 딸을 잘 키워보겠다 결심했네요.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유책 사실이 명백하고 제가 증거까지 갖고 있어 아이 친권이며 양육권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부양 능력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그림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건 남편이랑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일을 많이 못해서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벌이도 그만큼 많아질 거예요.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딸을 뺏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뭐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 교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풀리려면 어떻게든 풀린다고 그쯤에 계약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원진 회의 결과 제 그림이 선정됐다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이 일이 법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 뒤로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은 이미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주제, 딸에게 아무 애정도 없는 주제, 죽어도 이혼만은 못하겠다 하더군요. 자기한테 늘 복종하던 노예가 반란을 꾀했으니 괘씸해 그랬던 거겠죠. 결국 저는 남편과 법적 싸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남편과 그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렸네요.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희대의 스캔들에 당연히 학교는 뒤집어졌고요.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학교에서 직위 해제당했어요. 학교가 명문 사립 중이었던 만큼 처벌이 더 셌던 것 같더라고요. 둘은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부랴부랴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본 모양이지만 글쎄요.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나서 받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죠. 요즘 학원들도 학부모 입김이 좀 세야 말이죠. 누가 바람나서 조강지 쳐버린 남자와 상간녀에게 자기 자식 교육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순식간에 백수가 됐고요. 심지어 상간녀는 그 와중에 자기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참 쌤통이다 싶더군요. 저도 지난 법적 다툼 끝에 남편과 완전히 갈라설 수 있었어요. 상간녀에게 건 소송에서도 승리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이 바로 그 상간녀와 재혼할 줄 알았는데요. 참 우습게도 둘이 바로 갈라섰더라고요. 애초에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직장에서 스릴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죠. 너무 더럽지 않나요? 어쨌든 그 와중에 제가 그림 작가로 성공했다는 걸 뒤늦게 안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대기업과 일한 뒤로 신문과 잡지에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그 기사를 본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랜데 찾아와선 어떻게 그걸 말 안 할 수 있냐는 둥 실망이라는 둥 혼자 드라마를 찍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말해야 하는데? 뭐? 당신 지금 너라고 했어? 그래. 너도 걸핏하면 나한테 너거렸잖아. 난 그러면 안 돼? 이게 진짜... 그만하자. 나 당신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니까. 긴 말할 거 없고 우리 다시 합치자. 언제까지 우리 지혜 아빠 없는 애 만들 거야. 생전 신경도 안 쓰던 딸을 이제 와서 위하는 척하는 꼴을 보니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입가에 한껏 비웃음을 띤 채로 입을 열었네요.
지혜한테 아빠가 왜 없어? 곧 새아빠 만들어줄 예정인데. 잔뜩 약 올려줄 작정으로 거짓말을 좀 했네요. 제 말이 뜻밖이었는지 전 남편이 입을 떡 벌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이에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단 말이야? 당신 그렇게 가벼운 여자였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추궁하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픽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네요. 왜?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하는 것보단 낫잖아. 이혼하고 만난 거니까 난 떳떳해. 당신 정말 그거 지혜한테도 못할 짓이야. 알아? 지혜 아빠는 나라고. 그 자식이 지혜한테 무슨 짓 할 줄 알고. 세상 남자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더러운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안 그럼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제 협박이 두려웠던 걸까요? 전 남편은 일단 오늘은 그냥 돌아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하는 되도 않는 얘기를 던지고는 사라졌어요. 잠깐 잠잠하다 싶더니만 며칠 안가 또다시 매일 제게 연락했죠. 간혹 술에 잔뜩 취해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네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고 저희 집엔 여자뿐인데 혹시라도 나쁜 맘 먹고 해코지하는 건 아닐지 두려웠어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봤지만 전 남편이 제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이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살았던 친정집에서 이사를 갔어요. 때마침 기업 상품과 연계해냈던 그림이 대박이 나면서 큰 돈이 들어와 큰맘 먹고 큰 집을 샀죠. 그림 같은 2층 집이었는데요. 엄마와 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연락처도 바꿔버렸고요. 그렇게 완전히 전 남편과 이별할 수 있었네요. 얼마 전 겹지인을 통해 들으니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시골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더군요. 전 남편의 외도가 좁은 교육계에 쫙 소문이 나 시아버지도 더는 교직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 모양이에요. 이에 시아버지는 걸핏하면 전 남편에게 화를 냈고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달고 살았다 하더군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 현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래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에 충격받은 전 시어머니는 풍이 왔고요. 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하더군요. 전 시아버지 혼자 아들 병원비 대랴 시어머니 간병하랴 참 힘든 모양이에요. 안타깝긴커녕 통쾌한 마음만 든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저는 본인들이 저지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거라 생각해요. 사실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두려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혼녀에게 각박한 세상이고 남편 도움 없이 딸을 혼자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림 작가로 승승장구해 매년 벌어들이는 돈도 늘고 있고요. 재테크 공부도 부지런히 해서 자산 늘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딸이 대학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대주는 건 물론 선물로 차도 한 대 뽑아줄 수 있었네요. 참 고맙게도 딸은 이혼 후 더 밝고 활기차졌어요. 제게 진작 이혼하지 그랬냐고 농담할 정도예요. 공부도 곧잘 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하나뿐인 우리 엄마도 아직 정정하세요. 생선 장사는 몸이 힘들어 접으셨고요. 뒤늦게 개모임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계시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 헤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몸을 사렸나 모르겠어요. 이혼하니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말이죠. 엄마는 내심 제가 좋은 남자 만나 재혼했으면 하는 눈치지만 글쎄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비혼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유행을 한번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남자 없이 여자 셋이 오순도순 사는 것도 꽤 재밌거든요. 이번에 딸이 방학하면 다 같이 해외로 한 달 살기를 다녀오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